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으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를 담합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장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금융권 공동취업박람회에 카카오뱅크가 불참합니다. 정부 주문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금융권의 기존 행보와는 달라 눈길을 끕니다. 앞으로 4년간 임대하는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로 임대 놓는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우려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대면 일임 계약을 규제하면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납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면 공정거래법의 담합으로 분류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을 뜻합니다. 우선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소기업 서로가 협동하는 것, 공동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다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납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정하면 공정거래법에 걸려 부당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간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늘 있어 왔고요.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조금 더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국회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생산 규모, 거래량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대항은 물론이고 대규모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규제의 장벽을 뚫고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가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내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청년 희망 실현을 위한 채용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마련된 자리다 보니 이번 박람회엔 52개 금융회사가 대거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관치금융이 만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불참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52개 금융회사가 내일 금융권 공동취업 박람회에 개별 부스를 차리고 자사 채용 시스템 설명에 나섭니다. 올해 금융권 새 가족이 된 K뱅크도 참여하는 가운데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것은 카카오뱅크의 불참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력이 없다는 점을 양해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여할 상황이 안 됐을 뿐이라는 설명이지만 관치금융에 물들어 회사 사정보다는 당국 눈치가 먼저인
기존 금융회사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취업 박람회를 열자는 아이디어는 애초 금융위에서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나왔을 뿐인데 당국 눈치 보기에 길든 업계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금융사들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커 구직자들에게 회사를 알릴 기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번 박람회를 하반기 채용과 연계하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행사 흥행을 위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당국의 말에 은행권이 부랴부랴 예정이 없던 현장 면접을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취업 박람회를 두고 알아서 채용을 늘리고 맞춰 하고 있는데 이런 박람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호응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관치금융이 꼭 당국이 만들어낸 것인지 업계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오늘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4년간 임대하는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로 임대 놓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정창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민간임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나섭니다. 그동안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간에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없었지만 이를 개선한 겁니다. 단기와 장기 임대주택은 모두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장기 임대로 전환하면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에서 60제곱미터는 75%,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를 감면받습니다. 단기 임대는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에서 85제곱미터는 25% 감면됩니다. 월세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는 75%, 단기 임대는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임대 의무기간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만 면제됩니다. 단기 임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5년 이상 임대했을 때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도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로봇이 알아서 투자하는 것을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요.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점점 커지는 반면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약 규제로 수수료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규모가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투자 환경 등을 분석하고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크게 일임형과 자문형, 공모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일임형은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과 투자, 리밸런싱까지 담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천억 원을 돌파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올해 말까지 3,200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며 2020년에는 1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규모는 전체의 10분의 1 수준으로 3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장 발전된 형태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인 일임형이 가장 더딘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비대면 일임 계약 규제에 있습니다. 일임형 상품의 경우 사람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야 하고 이것이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대면 일임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인건비 등 지출이 커져 금융사들은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가 아직 덜 쌓인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기존 투자 상품과 유사한 1에서 2%로 책정되면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특별팀을 구성해 비대면 일임 허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은행권의 해외 송금 시장에서도 인터넷 은행이 할인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로 낮추자 시중 은행들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출범 한 달 만에 3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부문에서도 7,6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 송금 수수료는 $5,000 이하인 경우 5,000원으로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 이에 시중은행들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에 나서거나 수수료를 낮추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은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 원큐 트랜스퍼 대상 국가에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22개국을 추가해 총 38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500 상당액 이하인 경우 5,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7,000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동남아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KB원아시아 해외 송금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주로 달러, 유로, 파운드화 등 미국, 유럽 지역에 중점을 둔 것과 대조됩니다. 송금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입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6,700여 대 ATM에서 10분 이내 전 세계 송금이 가능한 웨스턴 유니온 송금을 운영 중입니다.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ATM을 통해 송금하면 창구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모바일 앱을 이용해 $3,000 이하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4시간 365일 전 세계 240여 개 국가로 송금이 가능하며 모든 통화에 대해 50%에서 70%까지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해외 송금 수수료 우대를 해줍니다. $3,000 이하로 해외 송금할 경우 기존 1,500원에서 15,500원 수준이던 수수료를 5,000원에서 2,500원까지 인하해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유세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 신중론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못 박은 건데요.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묻자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보유세 논란은 일단락되는 겁니까?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신중론을 고수하긴 했지만 당분간 이 보유세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이 정책들을 주요 정책 과제로 누누이 강조해왔고 이 같은 맥락에서 언제든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이번 달 들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등 여권에서 지속해서 이 보유세 강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때도 김동연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라고 수차례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권 실세들이 명목세율 인상을 들고 나오더니 결국에 세법 개정안에는 명목세율 인상안이 담겼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보유세도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보유세가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반대 견해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 부총리가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즉각적인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유세에 대해서 효과는 강력하지만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까지 나오면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보유세 등 이 부동산 과세 강화는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인해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회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이 보유세 인상 대신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 해서 보유세 인상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들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과세 표준 조정을 통해서 이 보유세 강화하는 방식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 세금을 매길 때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시 가격은 현재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올려서 과표가 실거래가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8위 대책에 이어서 9호 대책까지 나왔고 이 대책들이 역대 최고 강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왜 또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9월 들어서 8위 대책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8위 대책 이후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최근 소폭 상승했고요. 또 청약시장에서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8위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첫 분양이었던 공덕 SK 리더스뷰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35대 1을 기록했고 또 지난주에 신반포 센트럴자의 경쟁률은 168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8위 대책 효과가 시들해진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들도 내놓으려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시키는 이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또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일단 유력합니다. 또 3주택 이상을 가진 가구가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하는 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이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 이번 롯데 계열사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4개 기업의 미래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3개 기업은 롯데쇼핑과 합병해서는 안 된다며 롯데쇼핑이 중국 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이번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 매각이 경영권과 관련한 모든 사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신 전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정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1일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유 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전체 유류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과 의류 중간 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부실감사 혐의로 기소한 회계법인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지정감사인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최근 고시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부실감사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감사인 지정은 분식회계 등으로 문제가 있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해주는 제도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회계법인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기소되고 회계법인의 공신력에 대해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며 나온 겁니다. 최근 불어나는 연금 펀드 시장에서 전 세계 주식에 골고루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개인연금 해외 주식형 펀드 중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768억 원 팔려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펀드 673억 원, 인도 펀드 369억 원 순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퇴직연금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965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중국 펀드와 인도 펀드에는 각각 434억 원, 289억 원이 유입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연금 투자 시장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 형태의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각국 증시의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개국 증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6조 5천억 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카카오뱅킹의 등장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의 국내 사전 판매량이 65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갤노트7 사전 예약량보다 2.5배 많은 수준입니다. 추석 명절 전날 당일 다음 날에 해당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부터 달걀 껍데기에 기존의 농장명 외 산란 일자와 사육 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다만 내일은 중부지방으로는 낮에는 오늘처럼 덥진 않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서울 26도로 늦더위는 수그러들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커서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겠는데요. 다만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낮에 나가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청주 25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낮겠고 크게는 오늘과 비교해 3도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고요. 울릉도, 독도 역시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4도로 역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 소식 없습니다. 낮 기온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라 한낮에 덥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으로만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중부 대부분 지방으로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남부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까지도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 강원 영동 지역까지 확대됐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